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같은 날 여기 이렇게 나와서 수업 듣긴 좀 아깝죠? 그죠? 아니요. 아이,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어디 놀다 왔어요. 창경궁에 갔다 왔어요. 창경궁에. 우리 서울에 가시면 궁이 몇 개 있잖아요. 그죠? 뭐 덕수궁,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이렇게 있는데 경희궁도 있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궁이 제일 좋으세요? 경복궁. 창덕궁. 저는 개인적으로 창경궁이 제일 좋습니다. 우선 덕수궁은 너무 조그맣고요. 경복궁은 나무 그늘이 없어요. 건물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광회사에서 주로 경복궁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거기 건축물도 좋기는 하지만 관광객들이 빨리 끝내고 나와요. 벌써 어디 있을 데가 없어. 창덕궁은 둘로 나뉘어져 있죠. 앞에 건물 궁하고 저 뒤에 후원하고. 궁이 너무 이렇게 딱딱 붙어 있어요. 창경궁은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죠. 옛날 창경원하고는 전혀 달라요. 숲도 있고 궁도 있고. 그래서 모든 계절이 다 좋습니다. 오늘 갔더니 진짜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통명전이라고 하는 각 궁마다 그 중전이, 그러니까 왕후가 거하는 공간이 있죠. 어떻게 보시면 탁 하고 아냐면 눈에 표가 나요. 예를 들어 경복궁에 가면 대조전이 있거든요. 어떻게 표가 날까요? 용마루가 없어요. 용마루가 지붕에 용마루가 없으면 저거는 왕후가 거하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마루가 없는 까닭이 두 가지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왕이 용이잖아요. 그럼 중전 왕후 방에서 누가 자요? 왕이 잘 거 아니에요. 그죠? 용이 두 마리면 심란하죠. 싸우니까 서로가.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거기에서 누가 만들어져요? 왕제가 만들어지죠. 다음 세자. 그래서 이제 잠정적인 용, 앞으로 큰 용이 될. 근데 위에서 용이 누르면 큰 용이 못 되지요. 그래서 용마루가 없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 말이 좀 맞는 게 뭐냐면, 왕후가 거하는 공간의 그 이름이 대부분 이름이 좀 거창합니다. 대조전. 크게 만든다는 거죠. 뭐 통명전. 이렇게 사통팔달한 게 스케일이 좀 커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가시면 한번 들러보세요. 그리고 요즘은 궁마다 한 건물을 택해서 사람들 들어가게 해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마루판 뜨지요. 뭐 날지요. 원래 3년 안 쓰면 저절로 폐가 되잖아요. 경복궁은 그래서 경회로를 오픈을 해요. 그 맨발로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밟으면 감촉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를 먼저 해볼까 그럽니다. 가을이 무슨 계절이에요? 흔히 독서의 계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네? 이 좋은 계절에 책을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을은 여행의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 말을 만든 거는 일본의 미와나미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만든 거예요. 안파문고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만든 겁니다. 1년 책 매출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한 시즌이 안 팔려요. 물론 1년 전체 토탈을 했을 때 얼마 하는 건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게 들쭉날쭉하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에버리지를 갖춰야 되는데 쑥 빠지는 거예요. 가을에 다 놀러 다녀갖고. 그래서 그 매출 커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선조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때 책 보세요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걸 삼여지공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의 여유로운 때라는 얘기예요. 언제일 것 같아요? 여름철 장 맞았을 때.
겨울에 눈 왔을 때, 그리고 한밤중입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앉아서 책 보시오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계절에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으니 그 값을 하셔야죠. 그렇죠? 자, 올해 추석이 며칠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9월 19일이었어요. 예.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7번이 9월달이 추석이었습니다. 제일 빨랐던 때가 9월 11일이 추석인 적이 있었어요. 이건 여름이에요, 여름. 물론 참 묘하게도 그렇게 덥다가도 추석이 땡겨서 오면 잠깐이나마 좀 날이 좀 누거요. 그건 뭐 달의 영향도 좀 있을 겁니다. 달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보면 여러분들 달의 신세를 좀 지세요? 우리가 달의 신세를 진다고 느끼세요? 어떤 때 느끼세요? 추울 때. 또 밤에 신세 지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네, 우리가 달에 큰 신세를 지는 게 있어요. 달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벌고요. 이렇게 좀 오랫동안 사는 겁니다. 만약에 달이 없었으면 지금보다 6배로 빨리 우리가 늙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달은 독특하게 지구에만 속해 있는 위성이에요. 지구 주위를 돌면서 어떤 거를 하냐면 지구의 공자전 속도를 늦춥니다. 6분의 1로 늦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달이 없으면 하루가 4시간이에요. 휙 하고 이미 이제 우리는 뭐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달 때문에 4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자연을 이렇게 보면 참 오묘하다 싶은 때가 많은데, 달하고요, 태양하고 크기가 400분의 1입니다. 1대 400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달하고 지구의 거리하고 달하고 태양의 거리가 400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기일직 때 보면 어떠냐면 똑같은 크기를 보이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쓰면. 자, 어찌되었건 추석이 뭐 하는 거예요? 추석의 의미가 뭡니까? 한 해의 농사를 다 끝내서 과일이나 곡식이나 뭐 이런 걸 놓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참 우리 한 해 1년 이렇게 농사 잘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사 지내고 축제하는 기간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혹시 최근에 농협 쪽에서 추석을 양력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농업경제연구소에서 추석을 10월 뭐 한 20일쯤으로 바꿉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아마 어쩌면 앞으로 그게 여러 번 논의가 될지도 몰라요. 농협에서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너무 빠르면요, 우선 소비자도 힘들어요. 햇곡식 햇과일을 살려면 비싸요. 그럼 농사 짓는 사람, 과수원은 어떠냐? 그 사람들도 미쳐요. 추석 대목을 봐야 되는데 내 가을 거지는 추석 대목 다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한 10월 15일 전후로 합시다,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는 역사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과거의 기록. 이 맞는 얘기예요. 과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미리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누가 썼느냐라는 겁니다. 역사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박스 로마나 같은 경우입니다. 서양사를 보면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나와요. 박스라고 하는 건 라틴어로 평화라는 겁니다. 성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이 피가 박스예요. 박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정확하게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 시작해서 오현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끝나는 기간까지 한 150년에서 통상 한 200년 사이의 기간을 로마의 평화 혹은 박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평화의 반대는 전쟁이에요. 전쟁이 없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국지적으로는 전쟁이 있는데 대규모 정복 전쟁이라든지 저항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었던 시기예요. 아주 평화로웠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 정복해서 더 이상 어디 두들겨 팰 놈도 없고 무릎 꿇릴 놈도 없으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평화로워요. 내가 만약에 고트족이거나 혹은 뭐 골족이거나 내가 점령을 당했어요. 박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왜 우리가 역사를 명확하게 봐야 되느냐면 이게 한 2000년쯤 지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죠. 몇 년 동안이요? 아니요. 41년입니다. 왜요? 1905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까지니까 41년이에요. 을사조약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배우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내가 너 보호해줄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보호냐. 그래서 80년대부터 후반부터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면 을사늑약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강제로 조약을 당한 거예요. 최근에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인지 국사편향위원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어떻게 오다를 주냐면 그냥 을사조약으로 해라 라는 거예요. 우선 학문적으로는 맞아요. 그렇게 지칭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존의 역사학자들, 기존의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역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이제 균형을 갖겠다라는 뜻이겠지만 이른바 뉴라이트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 어떤 식민사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친일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상당히 인텐셔널한 거죠. 그래서 그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파동이 사실은 그런 연장선이에요. 이때 뭐라 그랬어요? 지금도 어르신들 태평양 전쟁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동아 전쟁 이렇게 부르시죠? 이거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대동아 공존 공영이란 말을 썼어요. 서구의 제국주의자들이 아시아를 점령하니까 내가 엉하니까 막아줄게. 우리끼리 이렇게 잘 살자. 그래서 영미 귀축, 영국의 귀신 같은 놈들, 미국의 짐승 같은 놈들 다 쫓아내고 아시아끼리 이렇게 잘 더불어서 살자. 근데 내가 먼저 힘세니까 내가 보호해 줄게. 그게 대동아 공존 공영권이라는 거예요. 아주 해괴한 말이에요. 태연하게 골동품 하는 사람들이 고려 청자학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조백자라고 하는, 이조라고 하는 말도 절대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신혜가 만든 왕조예요. 이신혜가 만든 왕조 초선을 줄여서 이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왕씨가 지은 고려는 왕고예요? 이런 말 써요? 역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균형 감각입니다. 왜 객관적이어야 되느냐면 역사에서조차 객관성을 잃으면 역사가 과거의 기록이 아니에요.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4라고 하는 소설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 다음 말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근의 교과서 파동은 그런 거예요. 그냥 그동안 논리적, 역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정치적인 세력하고
묶어서 한쪽이 힘이 세지니까 그거를 기화로 해서 역사, 그것도 어떤 역사냐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역사예요. 이거를 막 자기네 마음대로 재단하고 해석하고 그러는 겁니다. 왜요?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결국 3단 논법에 따지면 어떻게 돼요? 현재를 지배하니까 과거를 지배하잖아요. 그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미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어떤 실력 있는 정치인이 무슨 뭐 연구 학회지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뭐 발표하려니까 국회의원이 한 100명, 120명 모였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 사람은 객관적인 친일파의 자손이에요. 다른 사람은 해도 되지만 그 사람은 할 자격이 없는 사람. 하고 싶어도 자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예요? 대놓고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무시하고 무식하면. 근데 우리가 뭐 역사책 뭐 교과서를 뭐 하든 말 우리 애 대학가리 없어 이제. 그렇게 외면하다가 미래조차도 어떻게 되냐면 이젠 희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패자의 역사는 거의 없어요. 패자가 가끔 역사를 써요. 어떤 때 쓰냐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당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해서 나온 역사들이 대부분 통사를 씁니다. 통사. 보통 역사 통사할 때는 이렇게 꿰뚫다 이런 통사를 쓰거든요. 언제부터 쫙 시간들을. 이거는 뭐냐면 고통스러운 역사라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역사를 기록하는 입장에서 가장 쓰기 싫은 게 뭘까요? 통사예요. 애들 말마다 쪽팔리는 얘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학사관하고 다른 거예요. 역사에서 이미 한번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한테는 어리석은 역사가 반복돼요. 슬기로운 사람한테는 그 역사가 반복될 때 어리석었던 점들이 빠져나가요. 이건 큰 차이예요. 좀 더 길게 본다면 역사는 나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역사를 제대로 봐야 되느냐면 내 새끼들을 위해서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이제. 근데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 참 재미없잖아요. 연대표 외워야죠. 뭐 외워야죠. 국사시험 제일 더러워요. 아주 미치겠는 게 이건 무슨 골탕 먹이려고. 여러분들 옛날에 예비고사를 보거나 수능시험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세요. 사지선다도 거지 같은 사지선다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디 뭐 지도 하나 이렇게 주고요. 이 지도하고 이모군란하고 짝지어지는 것, 옳은 것끼리 모은 것은. 그럼 예를 들어서 항목이 1, 2, 3, 4가 각각 4개씩 묶이면 괜찮은데 어떤 항은 3개고 어떤 항은 6개고 막 개판이에요. 이건 다 알지 않으면 못해요. 그럼 무슨 재주로 외워? 그죠? 그러니까 역사적 넌더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역사에서 배울 것은 역사적인 연대예요? 아니면 역사의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배우셨어요? 근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역사를 잘하면 재밌어요.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역사학자 역사는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주어져 있는 기록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역사학자가 됐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못 짓거려요. 왜요? 반드시 by evidence.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명백한 증거. 추론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인문학자예요. 역사학자 아니라고요. 그럼 어느 정도의 추론을 통해서, 물론 그게 뭐냐면 합리적 의심과 합리적 추론 과정이에요. 추석은 거의 모든 민족마다 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추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거지를 끝내고 축하하고 고마워하고 감사를 표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그 중요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축제인
추석이 음력 8월일까? 의심해 본 적 있으세요? 자,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지식은 누군가가 정리해 줬거나 만들었거나 한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늘 따라가기 버거운 거예요. 따라가기. 근데 지식의 속도라고 하는 건 어때요? 갈수록 빨라져요. 그거 따라다 죽어요. 한 번도 나였던 적이 없어. 얼마 전에 지난 분기에 교보문고에 이렇게 해마다 분기별로 뭐 붙여요. 거기에 그 네루다의 마지막 편지인가 뭐 하는 책에서 한 구절을 따왔는데 그 구절의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내 안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사람들이 그 말을 콱 하고 움찔했어요. 나였던 그 아이 갖고 계세요? 지금 안에?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인문학을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요. 그 나였던 그 아이를 만나는 겁니다. 그게 나예요. 새로운 나. 자, 지금에서 앞으로의 미래의 나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였던 그 아이를 내가 인식하고 만나고 화해해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주체적인 삶이에요. 그 주체적인 삶의 시작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합리적 물음입니다. 질문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고 대신해 주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 합리적 질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8월 15일 추석을 따라야 돼? 그래서 이제 과거 역사를 쭉 봤더니 삼국시대로 거슬러 갑니다. 고려나 동해나 부여에는 각각 뭐 동맹이니 무천이니 영곤이 하는 그 가을 축제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상달입니다. 상달이 10월이에요. 그러면 음력으로 한 11월쯤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북쪽이니까 가을 거지가 좀 늦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을 거지가 늦으니까 넉넉하게 상달에 했던 거예요. 삼국 통일을 누가 하지요? 신라가 했잖아요. 신라는 상대적으로 남방에 있죠. 아래쪽에. 그럼 보세요, 이제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니면서 요즘 아예 주지도 않던데 이제 학생들한테 지리부도 역사부도 생물도감 이렇게 아마 예전에 사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안 살라고 막 싸우지요. 보지도 않을까 비싸고 칼라로 이걸 왜 사요 이러고. 기억나시죠? 그 생물도감이 진짜 좋은 책이었는데 죄다 굴러가서 어딘지도 몰라. 그러니 지금 이 나이가 돼도 저게 무슨 생강나무인지 뭐 뭔지 하나도 몰라요. 산에 벅벅거리고 올라가는데 꽃 이름 하나 몰라요. 그죠? 역사부도는 항상 봐야 돼요. 왜냐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떤 땅인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삼국시대예요. 이건 좀 너무했다. 이렇게 이따 칩시다. 여기 있던 신라가 통일을 했단 말이에요. 백제가 있고 고구려가 만약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누구랑 교류하냐면 중국 북부랑 교류를 해요. 백제는 곧바로 이쪽 그 당시엔 동진입니다. 당나라도 있었고요. 여기하고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옆에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 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중국이 딱 어떤 것을 경계로 해서 위와 아래로 나뉘어요. 잘 보세요, 이제요. 세계화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국사를 뵐 때는 뭐만 봤어요? 태종, 태세, 문단세 이것만 했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뭔 일이 있는지. 저 뒤에 연표는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써먹은 적도 없어. 맞죠? 그러면 내 바로 옆에 나라가 지금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은 반으로 딱 나뉘어요. 위와 아래로.
이 경계선이 뭐냐면 양쯔강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장강입니다. 이걸 경계로 확연히 달라져요. 여기에 운하를 파요. 운하. 이 운하를 누가 팠냐면 어느 시대에 팠냐면 수나라 때 파요. 중국 사람들도 의외로 수나라를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동해 아세요? 동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도 있었나? 뭐 이럴걸요? 그죠? 수나라를 왜 중국 사람들이 잘 모르냐면 너무 짧아요. 딱 황제 둘에서 끝난 거예요. 양제 문제 끝. 그죠?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아냐? 을지문덕이 물리친 그 오랑캐가 수나라 오랑캐예요. 그리고 왜 망했냐? 고구려한테 패해서 망했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수나라가 망한 가장 결정적인 거는요. 운하파다가 망한 거예요. 운하가 얼마나 크냐면 9대 운하를 큰 운하 딱 9개를 팝니다. 이 당시 중국 인구가 1억이 안 돼요. 그럼 운하를 왜 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예를 동양사를 배울 때도 그냥 수나라 때 이러이러한 운하를 팠다라는 거예요. 운하를 판 이유는요. 자, 수나라가 통일을 했어요. 이전에 서양과는 다르지만 동양의 중국의 봉건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황제가 돼서 어렵게 황제가 됐는데 봉건제도를 가지고 있는 한은 이건 말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황제도 아니고 개뿔도 아니에요. 한 국가가 강성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세금을 다 걷어서 내가 중앙으로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지방관을 직접 파견해야 돼요. 최초에 왕조를 새로 세웠을 때는 호족들하고 서로 이렇게 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권한을 줘요. 근데 어느 정도 왕권이 강화가 되면 다 뺏고 내가 직접 관리를 임명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북쪽은 목축은 풍부해요. 목축은. 뭐가 없어요 대신요? 작물이 부족해. 작물이. 남쪽은 작물은 풍부한데 목축이 안 돼. 덥고 습하고 이러니까. 지금이 무슨 계절이에요? 가을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예전에 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안 했어요? 천고마비 그럼 우리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 누구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살쪄서 왜 뭐 어쩌다고 말이 살찌고 나도 살찔까? 식욕 땡긴다 뭐 이런 뜻으로 보통 쓰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고마비라고 하는 건 곧 전쟁이 있을지 몰라 조심해 이런 뜻이에요. 연상이 사실은 안 되시죠? 보세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속담 있죠. 이거 우리나라 속담 아니에요. 원숭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요? 없잖아요. 그건 일본 속담이에요. 일본 속담.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조금씩만 해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식의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한테 들어왔고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사실은 금세 알 수 있어요. 이 중국은 가장 겁을 내는 게 누구냐면 북방 오랑캐예요. 흉노적, 선비적, 거란적, 말갈적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이 기마민족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기마민족이죠. 그러니까 이쪽 계통이에요. 이쪽 계통 위에. 근데 중국은요. 묘한 불문율이 있는 게 전쟁은 절대로 농번기에 안 해요. 그러면 설령 전쟁에서 이겼어도 그 왕조를 이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민심을 다 잃었어요. 그 다음에 올 농사 망쳤는데 내년을 굴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판사판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전쟁은 농번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자, 이제 가을거지 끝났는데 뭐가 슬슬 두려워요? 저 북방의 선비족이나 흉노족이나 여진족이나 거란족이 또 말 타고 또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게 무서워서 얼마나 무서우면 말 위에다가 다 성을 쌓아요.
그게 만리장성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그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도를 저 북쪽으로 옮겨놔요. 그게 북경입니다. 그 천고마비라고 하는 것은 유비무환이라는 뜻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벌써 맥락을 보면 전혀 다르죠. 그죠? 그럼 봐요. 천고마비는 누가 가르쳐줘요? 국어 시간에 하잖아요. 그죠? 공부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 개 학문이 있을 때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섞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의미가 만들어지고 그게 내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다 떨어져서 전문적인 영역으로 떨어져 나가서 내가 그걸 전공하지 않는 한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여러분은 국어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두시연의 한시 배웠잖아요. 두시연에 보면 두보가 쓴 가장 멋있는 그 시 중에 하나가 등고라는 시예요. 등악양루 뭐 등고 이런 건데 그게 언제냐면 9월 9일 중양절에 구절초 딱 요때 피는 거예요. 구절초가 이제 보통 음력 9월 9일 되면 마디가 9개가 돼서 구절초거든요. 그때 따서 약으로 만들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이때 성묘가요. 이 사람들. 물론 중추도 지킵니다. 근데 중추가 어디에 노골적이냐 남쪽은 이것만 해요 주로요. 왜 그러냐면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농사라고 하는 거는 물론 태양의 연관도 되지만 달하고 연관이 많은 거예요. 달하고. 조수라든지 뭐 이런 일기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달은 항상 생산의 신이에요. 어디에서든지. 그리스 신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 사람들은 북쪽하고 주로 교류를 하니까 이쪽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갈 데가 없잖아요. 신라는 주로 누구와 하고 교류를 했느냐면 유구라고 하는 건 지금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뭐 필리핀, 베트남,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중국 남부예요. 이게 강남입니다. 강의 남쪽. 더 확실한 증거를 볼까요? 신라가 강해지기 전에 옆에 가락국이 있었어요. 가야. 초대 왕인 수로왕이 부인이 허씨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인도 공주예요. 그러니까 어디랑 왔다 갔다 해요? 저 아래쪽이랑. 여러분들이 경주에 가시면 꼭 들러보셔야 될 때가 있는데 경주 잘 안 가죠? 별로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으시죠? 나 가봤는데 뭐 옛날에. 언제? 수학여행 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경주 수학여행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바에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 밤새 놀고 뭐 놀면 돼요. 그냥 그걸 왜 어줍지 않게 괜히 경주 가서 뭐 공부했다고 그러고 가요. 차라리 콘도 빌려서 신나게 놀지요. 낮에는 졸립죠. 밤새 놀았으니. 그럼 가기 전에 사전 교육을 시키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로 어디 가요? 큰 거 봐요. 큰 거. 안압지, 첨성대, 불국사 끝. 이거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유치원에 유심히 보세요. 서울대공원 동물원을 가면요. 어디부터 가요? 코끼리 봐요. 사자 봐요. 기린 봐요. 뭐 어떤 거 보냐면 큰 거, 힘센 거, 특이한 거. 맞죠? 뭐 금괴를 봤다. 옥관조를 봤다. 이런 데를 봤어요? 이게 은연중에요. 잘나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힘세고 화려하면 누군가를 내가 눌러도 될 수 있다라고 이 아이들한테 그런 인식이 생길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순서를 바꿔야 돼요. 그냥 조류사에 가서 많은 거 보고 당나귀도 보고 이러면서 거꾸로 와야 되는 거예요.
경주를 가면 꼭 가야 되는 곳이 괴릉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학여행단도 여기는 안 갑니다. 수학여행 가서 절대로 안 가는 1순위 남산입니다. 경주 남산. 사실 경주의 백미는 남산이에요. 안 가. 그 다음에 괴릉을 왜 안 가냐? 패키지를 하루에 다 끝내야 되는데 괴릉은 저 아래 울산 쪽으로 25km가 떨어져 불국사에서도 한참 더 가야 돼요. 그럼 뭐하러 가요? 가도 애들 그냥 에이씨 또 무덤에로 오는데 그 괴릉의 무인석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봤던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처용의 얼굴이 거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서역 사람 얼굴이에요. 딱 봐도.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누구랑 교류가 많았냐면 남방과 교류가 많았어요. 유물에도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유리가 나와요. 그 시대에 유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저 아시아 남쪽, 아라비아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구의 풍속을 따르겠어요? 강남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게다가 신라는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으니까 조금만 바지런 떨면 혹은 타이밍만 잘 맞으면 음력 8월 15일이 한 10월 한 뭐 초순 중순 이러면 뭐 대충 때울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삼국 통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 이거 바꾸자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우리가 하던 걸 니들도 따르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부터 추석 음력 8월 15일이 우리의 가을거지 끝나는 민속명절이 되는 겁니다. 고려, 조선 쭉 가도 1300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주변 뭐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추석 같은 때 짜증나잖아요. 뭐예요? 돈. 처음은 돈 때문에 짜증나고 두 번째는 가서 노동하는 게 짜증나요. 그죠? 근데 추석 물가가 비싸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 이게 시즌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문화라고 하는 건 한 번 탁 하고 DNA로 들어오잖아요. 안 바뀌어요. 적어도 뭐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왜 그런지는 인식을 해야 되죠. 보통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는 거, 그러니까 현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기준을 확보하는 거예요. 기준을. 레퍼런스를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갤럭시에서 뭐 이상 무슨 뭐 갤럭시 웨어인가요? 뭐 시계처럼 생긴 거? 그거 아무도 안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놓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레퍼런스를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먼저 내놓고 또 망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타 방식입니다. 녹화 방식을 제일 먼저 상업화시킨 게 소니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게 훨씬 합리적이에요. 테이프도 작아요. 기억나세요? 요새는 이제 안 써서 안 보이지만 예전에 VTR, VCR 보면 넙대대하게 컸잖아요. 그런데 베타 방식은 작아요. 그거보다. 화질도 사실은 훨씬 좋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방송 장비는 거의 다 베타 방식 씁니다. 소니 거예요. 지금도. 제일 흔한 게. 근데 내가 먼저 선점을 했으니까 안 주려고 그러죠. 독점하려고 그래요. 누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필립스라고 하는 회사하고 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가 손을 잡고 아예 엿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바꾸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VHS 방식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냐? 컨텐츠 숫자를 막 늘리는 거예요. 기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컨텐츠로 간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베타 방식은 방송 장비 말고는 다 망했어요. 레퍼런스를 누가 선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게 문화나 문명이나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역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보는 역사는.
연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빌어먹을 교육은 상상력조차도 규격으로 만들어 놔요. 그죠? 규격을 벗어나라고 상상력을 했더니 상상력조차도 규격화시켜서 교육을 해요. 참 답이 안 보여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수학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뭐 첨성대 같은 거 딱 보면 눈에 뜨이니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여행을 갔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13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상상을 해서 1300년 전에, 아니 1300년 전에 저걸 왜 만들었지? 어떻게 만들었지? 이게 생각이 돼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반월성 같은 데 가보면 석빙고라고 있거든요. 사실 그 석빙고는 고려시대 때 만든 신라시대 때 만든 거는 아니고요. 영조 때 만든 거예요. 나중에 개축해 놓은 겁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그럼 이런 거 도대체 아니 왜 1300년, 400년 전의 사람들이 저런 얼음을 저장을 하려고 했을까? 물론 그게 놀라운 과학이에요. 근데 우리 눈으로 지금 가서 보면 무슨 개구멍 같아요. 뭐 시덥잖아요. 구멍 파놓고 뭐. 그러니까 휙 지나가고 그냥 말아요. 근데 내가 만약 1300년, 140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이 여름에 저 얼음 어떻게 먹지? 그 얼음이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 얼음은 권력이에요. 너 여름에 얼음 먹어봤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근데 얼음의 가장 큰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안 했나요? 얼음의 가장 큰 목적은요. 장래용입니다. 왕이 죽었어요. 조선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동빙고, 서빙고에 빙고가 있는 이유는요. 왕이 죽었어요. 왕실에 누군가가 죽었는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 서아시아, 우리가 흔히 중동이라고 말하는 서아시아 지역은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파묻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법에는 아예 그냥 정해져 있어요. 24시간 안에 매장하는 걸로. 근데 우리는 왕이 죽으면 며칠 했냐면 100일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파묻을 준비부터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묘부터 정해야 되죠. 그럼 아무나 나가서 쓱 보고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직관부터 정해야 돼요. 누가 어떤 세력에서 추천한 직관이 최종 직관이 되느냐도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이해의 문제입니다. 왕이 탁 죽으면요. 산릉도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이 도감의 도제조는 삼정승입니다. 무지 높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새로 왕위에 오른 이 사람의 아버지 죽음이에요. 이게 이 왕의 최초의 일입니다. 그리고 왕을 능을 만들어야 그 권위가 새로운 왕에게도 그대로 입어지는 거예요. 자, 정했어요. 자, 여기다 몇 자리를 택했어요. 그러면 거기만 폭파할 수 없잖아요. 그 일대산을 싹 하고 다 도배를 이렇게 벌목을 해야 돼요. 포크레인도 없어요. 100일 걸릴 수밖에 없다고요. 재밌는 게요. 지금도 타능갈비, 홍능갈비, 수원갈비 뭐 이런 이름 많죠. 그 우연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농경사회에서 소나 돼지 잘 안 잡아요. 명절 때 무슨 특별한 때 제사 때 아니면 안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아버지 죽은 능 만드는 일이잖아요. 산역을 하는데 이건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을 들여야 되니까 가끔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가서 요리하겠어요? 수락관 상궁이 출장으로 나갑니다. 수락관 상궁이 요리를 하는데 실제로 일은 누가 해줘요?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했을 거 아니에요? 안악들이. 그래서 거기서 하는 법을 배워요. 궁중 레시피를 어깨 넘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사용하는 일반 조리법과 다른 거예요. 아주 뛰어난 그런 양념 조리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능 주변에 가면 고기가 맛있다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렇게 어디 남아있으니까 홍능갈비, 태능갈비 그러는 겁니다. 그 옆에 무슨 목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 재밌죠? 자, 왕이 죽었어요. 100일 동안 생각해보세요. 이제 가을에 죽으면 좀 덜해. 한여름에 왕이 죽었다고 칩시다. 왕이 여름에 많이 죽어요. 등창 나서요. 예? 이거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이냐면요. 장례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얼음을 크게 잘라서 여기다 놓고요. 돗자리를 깔고 시신을 높여놓고 위에다가 지붕처럼 다시 얼음을 넣고 큰 나무 상자로 덮어놔요. 녹을 거 아니에요. 습기가 생기죠. 그럼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제습기가 없으니까 제습제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미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국장미역이라고 불렀대요.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1300년 전에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주에 가서 무덤들 뭐 무슨 총 이렇게 총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 무덤인지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고 다닐 때 그냥 무덤 하나야가 아니라 이 무덤을 만들었던 그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수준이라든지 과학적인 수준을 이렇게 가늠을 해보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까 개구멍처럼 보였던 빙고가 다르게 온단 말이에요. 그게 학습돼서 가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르다고요. 그죠? 현장 학습을 갔으면 그 상상력을 가지고 합리적인 추론으로 추적해서 가는 상상력으로 내 삶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지식이 내면화되고 삶이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하고 또 하나 연관되는 걸 하나 더 볼까요? 159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그냥 이제 정해진 말이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임진년에 외놈들이 일으킨 난리란 뜻이에요. 그죠? 말의 뜻인즉 나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 속에는 없어요. 맞죠? 우리가 조선이 먼저 전쟁을 도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침략을 당한 쪽은 책임이 없을까요? 있죠. 왜 제대로 경계를 안 했으며, 왜 주변의 상황을 몰랐으며, 왜 준비를 안 하고 엄한 짓을 했는지, 이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은 외놈들이랑 배달민족이랑 해요? 아니면 일본과 조선이라는 나라가 해요? 나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임진년 초일전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굳어진 말이니까 어떻게 못해요. 이런 거 고치자면 너 빨갱이 자꾸 이래가지고 겁나서 말을 못하겠어요. 1636년에는 또 이번에는 떼놈들이 넘어와요. 병자호란이죠. 병자년에 떼놈 오랑캐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 전쟁은 진짜 하지 않을 전쟁이었어요. 인조가 짱구 잘못 바보 같은 짓 해가지고 사실은 자처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광해군 때는 이 여진족이 만든 그 누르하치가 세운 나라 이름이 후금이에요. 그 명칭도 유심히 봤어야 돼요. 후금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요, 나라 이름 앞에 고자가 붙거나 후자가 붙거나 잘 하지 않습니다. 이거 언제 붙이냐면요, 명분을 확보할 때 붙여요. 후백제 이렇게. 근데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듯이 후백제라고 했을 때 그 후백제는 견훤의 후백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실제로 이름을 붙인 거는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흑치상지라든지 이 사람들이 썼던 이름입니다. 후 이런 말 잘 안 써요. 고 이런 말 안 씁니다.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제.
후금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붙이는 거예요. 금나라를 잇겠다라는 거거든요. 금나라는 거란 여진 그 같이 있던 종족인데 이 사람들이 송나라를 침략해요. 중국에. 그래서 송나라 황제인 휘종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가 아래로 도망가요. 그게 강 아래쪽으로 도망가요. 이게 남송입니다. 그 남송 시대에 유학이 발달하는데 남송 시대 최고의 유학자가 누구냐면 주희라는 사람이에요. 주자학이 이때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곳간에서 인심난다고요. 내가 힘이 세면 메가패스. 아, 다 와, 다 받아줘. 근데 내가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은 뭐밖에 없어요. 문화적 우월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상의 구별이 엄격해집니다. 어떤 예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오소독스가 아주 강해져요. 우리가 들어온 성리학이 그런 거예요. 주의에 의한, 주자에 의한. 누르하치가 뜬금없이 나라를 다시 정리해서 세웠는데 후금이래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렸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요즘 무슨 생각하냐면 아, 저 오랑캐 이러고 만 거예요. 이거를 읽어낸 사람이 광해군이에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자,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이제 집권을 했어요. 쿠데타로요. 후금이 잘 보세요. 명나라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이제 명줄을 끊으러 가야 되는데 뒤가 캥기는 거예요. 이 명나라의 최대의 동맹 국가가 여기 있어요. 이 지금 왕 이전에 광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는 서로가 묵계가 있어서 불가침 조약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맘 놓고 쳐도 되는데 이건 불편한 거예요. 그럼 어디부터 쳐야 돼요? 여기부터 치는 거예요. 얼마나 보면 웃기는 짜장이었냐면요. 가기는 싫은데 어쨌든 가요. 황제가 이제 되니까 아련을 하러 가는데 황제 취임 축하해요. 뭐 이러고 그것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근데 이 사신이라는 사람이요. 가서 절을 안 해요. 황제한테. 왜 그러냐면요. 기록에 남기려고 한 거예요. 난 오랑캐 황제한테는 절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왕조의 실록에도 올라갈 거고요. 자기 족보에도 올라갈 거예요. 짱구가 그런 짱구예요. 그러니 얼마나 같잖아요. 그래서 사신을 청나라 그 조정에서 데려다가 두들겨 패요. 곤장을 칩니다. 그리고 무릎 꿇려서 절을 하게 해요. 이 사신도 끝까지 저항할 생각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명분을 확보하려고 개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이 전쟁은 자초한 전쟁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사변이라고 하거나 사태라고 하는 말도 그 대단히 객관적인 말 같지만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건 좀 민감해서 저도 말하기는 좀 불편한데. 사변이나 사태는 어떤 거냐면 그냥 일어났다는 거예요. 뻥 하고 발발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예?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그건 얘기 안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거는 적당히 알아서 합시다. 근데 누가 해석하냐? 힘센 사람이 해석하는 거예요. 1970년대 광주 사태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1970년대 광주 사태? 경기도 광주에서. 빵 하고 터졌어요. 사태라고 했을 때 보세요. 자, 이 일이 왜 생겼으며 어떻게 해서 전후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며 이걸 따져야 문제를 솔루션을 모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태하고 일어나면 이게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럼 먼저 뭐부터 해요? 진압부터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나거든요. 보통 영어로 내전 그럼 civil war 그래요.
Civil War 그러면 내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내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국 편이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요? 남북전쟁이라고 불러요. 남북전쟁은 어떤 게 남북전쟁이냐면요. 1950년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전쟁이 남북전쟁이에요. 따지면. 그죠? 보세요. 명칭 하나가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적인 스탠스를 갖느냐를 떠나서예요. 어떤 네이밍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사실은 이미 그 역사 해석의 주도권을 누가 어떻게 갖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요. 뭐 교학사 역사 책임 나 우리 새끼 학교 안 가 이렇게 하셨다 큰일 나요. 자 보세요. 이 전쟁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지요? 은하고 지금 우리가 말한 임진왜란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잘 보세요. 우리 역사를 어떻게 배우냐면요. 자, 몇 년도에 어떤 일이 발발했다. 원인, 경과, 결과, 의. 맞죠? 생선을 줬는데요. 살은 먹어본 적도 없고요. 생선 가시 이렇게 보여줘도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대가리만 있고. 레이황이라고 하는 그 하버드 역사학 교수가 중국계 여자예요. 1598년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1598년이 어떤 해냐면 중국에서 그 모든 법전의 완성체 대명회전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완성했던 시기가 만력 황제 신종 때예요. 예? 그때 만들어진 그 시기가 중국의 마지막 꽃을 피운 우월한 시기 끝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양이 뭐 힘센 어쩌고 하지만 동양과 서양의 세력의 이 역전이 일어난 게 17세기라고 보는 거예요. 불과 얼마밖에 안 됐어요. 300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유럽 여행 가면 막 고딕 건물 있고 뭐 멋있는 시청 있고 그렇잖아요. 그 죄도 언제 지어지는 거냐면 12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 지어져요.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때 잠깐 나타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고딕 양식을 못 져요. 그래서 유럽에 가봐도 고딕 양식은 대부분 대도시에만 있어요. 그럼 누가 돈 버냐면요. 무역하는 데가 돈을 벌어요. 무역하는 도시. 피렌체라든지 무슨 뭐 이런 데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역을 통해서 버는데 그 무역 대상이 누구냐면 터키 아니면 직거래해서 중국 가요. 실제로 1492년에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산타 마리아인가요? 그를 타고 나 인도가 이러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웨스트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고 인디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보같이. 더 웃기는 게 뭐냐면요. 더 뉴월드래요. 신세계. 원래 있던 대륙이에요. 지가 늦게 갔지.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부른다면 이거는 늦은 방문이에요. 더 레이트 비지팅이에요. 그런데 가서 와서 쑥밭을 만들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명칭도 마치 대륙의 명칭도 자 미국 아래 쭉 아르헨티나, 브라질 여기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죠?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러요. 그 말인 뜻 즉슨 잘 보세요. 서양 사람들은 절대로 사우스 아메리카라고 안 부릅니다. 전부 다 라틴 아메리카예요. 왜?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라틴족이 지배한, 라틴족이 점령했다는 뜻이에요. 스페인, 포르투갈 이해가 되세요? 빌어먹을 그런 명칭이 어디 있어요? 나라 이름도 편한 대로 줘요. 적도가 지나가는데 그럼 니네 나라 이름 에콰도르야 오늘부터. 필리페라고 하는 왕을 기리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 있어요. 나라 이름이 이렇게 필리핀이에요. 지금도 그 이름을 써요. 난 왜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비일비재해요.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젠 일일이 하나씩 찾기도 짜증나요. 하도 많아서. 근데 잘 보세요. 나중에 포르투갈이나 이런 데서 뭐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그러는데요. 예전에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낙타나 뭐 당나귀에 싣고 갔거든요. 이때 주로 거래하던 게 뭐예요? 향신료하고요. 비단하고요. 도자기입니다. 향신료는 구체적으로 뭐냐면 후추예요. 페퍼, 블랙페퍼. 서양 사람들이 고기에 이 블랙페퍼를 넣고 먹은 건 이때부터예요. 이 중에 제일 비싼 게 뭘까요? 예. 예를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히말라야 이렇게 넘다가 예? 고개에서 당당 헷가닥 넘어갔어요. 얘들은 안 깨지는데 얘는 와장창 깨져요. 그죠? 중국은 일찍이 독이 자기가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당나라 때는 채색이 벌써 이루어져요. 당삼채가. 송나라 때 가면 완벽한 도자기가 정말 나타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보고 전부 기절하는 거예요. 저 갖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택배에는 뽁뽁이라도 있죠. 이거를 싣고 로마니 무슨 베네치아까지 갔으니 이게 이 흔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여러분 어떤 집에 가보면 찬장이나 뭐 혹은 벽에다가 이렇게 접시 이렇게 세워놓고 쭉 걸어놓은 거 있죠. 그죠? 이게 이때 생긴 습관이에요. 아까워서 못 써. 이걸 살 떨려서 어떻게 써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집에 도자기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니드가 강해지니까 나중에는 우리도 만들고 귀족들이 자기 문장들 있잖아요. 전부 다 어디에 새겨놔요? 도자기에 그리는 거예요. 도자기를 사러 오면 도자기를. 이 도자기하고 보세요. 임진왜란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기 전에 도자기를 소문자로 하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중국 하면 제일 먼저 빵 하고 떠오르는 사치품이 뭐냐면 도자기. 소문자로 접한 그러면 혹시 뭔지 아세요? 오칠 가구예요. 예, 옷 까만 가구. 그게 저펜이에요. 본 차이나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죠? 뼈예요, 뼈. 암소 뼈를 넣어서 밀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얇게 되는 거죠. 잘 안 깨지고요. 특히 이게 본 차이나가 왜 필요했냐면 이 당시 커피가 일반화될 때가 아니라 주로 차를 마셨어요. 홍차 같은 경우를 마실 때는 찻잔이 얇아야 돼요. 왜냐하면 빛이 들어와서 그 색깔이 발그하게 나타나야 차를 마실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차이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한 너댓 개밖에 안 돼요. 예.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 무역이라고 하는 건 이렇잖아요. 내가 사고 팔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퍼서 사간 거는 있는데 여기에서 사서 여기다 판 게 없어요. 팔 게 없어요. 왜요? 수준 차이가 너무 나요. 여기서는 괜찮다고 가서 갖다 줬더니 여기는 한 3류밖에 안 돼. 이걸 어떻게 팔아요? 그럼 이 교역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뭘로 해결했을까요? 아까 있었잖아요. 1492년에 남미 가가지고 온갖 은이며 금 다 쓸어왔어요. 그 은을 가지고 와서 지르고 사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록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있냐면요. 나중에는 돈은 있죠. 사가지고 가서 보통 10배, 20배 팔았거든요. 서양에서 보험회사가 만들어진 첫 번째 계기가 이거예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보세요. 먼저 갖고 가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실패 확률도 높죠. 그렇게 해서 샤일록한테 돈 빌렸죠.
그게 뭐냐면 동방무역하는 거예요. 팔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은을 가지고 왔으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은이 중국의 경제를 몽땅 망가뜨려요. 왜? 중국 기존에 화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믿어. 더 확실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은이에요, 은. 그런데 우리가 도자기를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고려 청자보다 더 비싼 게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조선시대에 분청사기예요. 코발트를 쓰는 건데 그게 왜 높냐? 분청사기는 18세기 후반께 아니라면 돈 되면 일단 사두셔도 괜찮아요. 없어서 못 사지. 왜 분청사기가 비싸냐? 코발트가 금값보다 비쌌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그 도자기 굽는 데가 관요가 있고 민요가 있잖아요. 민요에서는 엄두를 못 내요, 이거. 이거를 커버를 하려면. 그러니까 관요에서 짓거든요. 그림을 누가 그리겠어? 아무나 못 그려요. 도화원에 화원이 와서 그리고요. 최고의 명필가가 하고요. 최고의 도공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화를 보거나 혹은 뭐 유럽의 박물관에 가서 보면 성모 마리아 상이 어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마리아가 입는 옷이 대략 두 가지예요. 흰옷 아니면 파란색 옷입니다. 왜? 그게 청석이라고 하는 안료거든요.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만 나는 돌멩이로 만드는 거예요. 금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게 어떤 거냐면 희귀제.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써요? 주인공 중요한 사람. 그래서 성화를 그릴 때 이건 오로지 누구만 쓰냐면 마리아만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딱 봤을 때 저 파란 옷 입었다 그럼 마리아예요, 그게. 힌두교도 보세요. 힌두 그림에서도 보면 코끼리 막 시바 볼 때 흰색 아니면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이에요. 그건 어떤 거냐면 안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공 안료가 나오기 전에는 그 색깔을 갖기 어려워요. 자, 사러 왔어요. 제일 비싼 게 어떤 거냐면요. 중국의 경덕진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덕진에 관요가 있는데 홍치왕 같은 경우는 홍치는 사실은 그 왕의 이름이 아니라 연호의 이름이고요. 효종입니다. 명나라 효종인데 구대. 이 사람은 그 앞에 그 중국 명나라가 부패했던 걸 싹 일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가끔가다 뭔 짓을 하냐면 도덕 재무장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경덕진에서 막 만들어내는 건 날개도치 팔리고 뭐 이러니까 게다가 서양 사람들까지 와서 사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비싸질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부패가 생겨요. 그래서 효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나도 이제 앞으로 안 쓰마. 그리고 갑자기 문을 확 닫아버려요. 폐쇄를 해요. 몇 달 동안. 길들이는 거예요. 휴대전화 없을 때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더러운 타이밍이 온 거예요. 닫았어요. 어떡할 거야? 그럼 어딜 가냐면 옆에 있는 일본에 갑니다. 그게 나가사키예요. 너네 이런 거 있지? 사다 놓은 거? 일본은 은이 없어요. 은광이 없었어요. 은재련사도 없었어요. 조선은 은이 황해도에서 났거든요. 은율 뭐 이런 데서요. 그런데 조선에서는 정식으로 우린 은광 있다, 은재련사 있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했다가는 어떤 수가 생겨요? 중국에서 어느 놈들마다 달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어밀개 같은 놈은요.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은 만냥만 줘 이래요. 아니, 거래를 대놓고 해요. 일본이 우리가 조선을 침략하게 된 거는 침략에 제일 많이 데려간 게 누구라고 생각해? 도공을 제일 많이 데려갔거든요. 근데 실제로 히든 타깃은 뭐였냐면 은재련사예요. 보세요. 우리가 관계 없는 게 아닌 거.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왔어요. 자, 거래를 하는데
주고 받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은 됐어요. 그런데 쓱 보니까 전혀 이상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안 팔래? 그게 머스킷총입니다. 길다란 화승총. 조총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머스킷을 사요. 그걸 가지고 일본이 자기 내부에 통일을 합니다. 그 당시 전국시대예요. 맨날 쌈질만 하고 있었다고요, 서로가. 그러다가 이제 무기체제가 바뀌니까 전쟁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빨라지고 빨리 끝났어요. 그 다음에 무슨 수가 생겨요? 이거 내버려두면 또 터지죠. 그러니까 나가야 돼요. 그렇게 조선으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왔냐? 동래성을 들어와서 한양까지 오는데 딱 18일밖에 안 걸려요. 제가 80년도에 대학 다닐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 봤거든요. 배낭 메고요. 꼬박 14일 걸렸어요. 그 좋은 길에, 국도로. 근데 그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18일에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밖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뭐 전혀 몰라. 덴뿌라가 어느 나라 말인지 아세요? 일본 말 같죠? 이 덴뿌라하고 조총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포르투갈 말이고 명확하게는 라틴어입니다. 빵도 포르투갈 말이에요.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제 일본에 들락달락해요. 다음부터 이제 길을 터가지고요. 선교사도 따라와요. 근데 이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속해 있는 이 선교회는 어떤 뭐랄까요, 전례를 가지고 있느냐면 매 계절이 시작하는 첫 3일은 고기를 안 먹어요. 대신 생선을 먹어요. 안 먹으려면 그냥 안 먹지. 웃긴 놈들이에요. 그거를 꽈또로 템포라라고 불러요. 꽈또로는 4분의 1이라는 거고요. 템포라. 타임의 형용사가 템퍼럴이죠. 일시적인이라는 얘기예요. 주기적이고 일시적인. 그래서 요 3일 동안은 고기를 안 먹고 생선을 먹는데 튀겨 먹어요. 주로 새우 같은 거. 일본 사람도 튀기는 거 몰랐거든요. 튀겨 먹어요. 근데 저거를 서양 선교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꽈또로 템포라는데 앞에 말은 모르겠고 템포라래요. 그래서 템뿌라 하고 부른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보면 전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역사를 잠깐 볼까요? 우리가 흔히 조선을 망친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붕당 정치라고 그래요. 붕당. 패거리란 뜻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식민사관이에요. 뭐 어떤 경우처럼이냐면 국사 편찬 뭐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논문을 보면 민비 그러거든요. 민씨성을 가진 비예요, 그냥. 아무리 대한제국이 뭐 빈껍데기, 뭐 흑사리 껍데기라고 하더라도 명칭은 엄연히 제국이고요. 황제입니다. 그죠? 명성 황후의 왕후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정쟁이라고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세련된 방식인가.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계약론에서 저항권 얘기를 했어요. 왕하고, 그러니까 국가와 백성이 서로 명령하고 따르는 것은 계약에 의한 것이다. 홉스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로크에 가면 이게 한 발 더 나가서 자, 계약은 쌍방적인 거예요. 둘이 계약을 했으면 양쪽 다 지키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 놈은 안 지키면 이 계약은 원천무효예요. 그게 저항권이에요. 이게 17세기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뭐 민주주의가 어쩌는 웃기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기원 전에 맹자가 뭐라 그래요? 역성혁명을 주장해요. 권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늘에서 오는 거고 백성한테 오는 거예요. 거기에 거스르면 가러 역성성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했죠. 맹자를 열심히 본 사람이 누구냐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갈아엎었어요. 역성혁명으로요. 해놓고 보니 그 다음에 이제 겁나죠. 또 누가 역성하면 어떡해. 그래서 맹자를 못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뿐만 아니라 모든 유교 국가에서 맹자는 기피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상당히 동양이 정치적인 역량이 수위 높았던 겁니다. 자, 보세요. 명예혁명이라고 있거든요. 영국에서 보면. 왜 명예냐면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피를 흘린 놈이 없어. 그게 명예로운 거예요. 아주 아너러블한 거예요. 이 붕당, 파당, 이 언제 처음 생기냐면 선조 때 처음 생겨요. 왜 생기냐? 항상 왕조가 생기면 왕권하고 신권 대립하는 거거든요. 명종이 후사가 없어요. 있긴 있죠. 얘들 10살을 못 넘어요. 애를 낳으면. 그리고 명종도 일찍 죽었어요. 근데 명종이 누구를 좋아했냐면 자기 사촌인 정원군인인가요? 아마? 무슨 군인데? 이를 좋아했어요. 그 대비가 선조를 왁이 앉혀놓은 거예요. 컴플렉스가 있죠. 자, 조선 최초의 방계 왕입니다. 장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쭉 이어서 가야 되는데 사촌이 육촌이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통성이 없죠. 엄밀히 말하면 불안하죠. 보세요. 세자를 세워서 세자는 공부를 쭉 해요. 서연이니 뭐 이런 걸 하는데 조선시대 왕 노릇 못 해먹어요. 하루 종일 공부해요. 예? 하루 4번 합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잘 때까지. 세자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요. 세자가 됐을 때 이미 인턴십을 해요. 왕 옆에서 본단 말이에요. 사리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세자가 있으면 누가 따라와요? 세자한테 선을 댄 라인이 생겨요. 어느 정도냐면 그래서 왕이 세자를 늦게 세우려고 하는 경우도 왕왕이 있어요. 근데 선조는 뭐예요? 그 준비 과정이 아무것도 없고 세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나는 헷가닥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조 정랑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조 정랑이라고 하는 자리는 육품 별것도 아닌데 이게 뭐 인사 담당자예요. 인사.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어느 쪽에서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문과 파벌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걸 잘 이용한 게 선조입니다. 얘들끼리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 나한테 안 넘비죠. 그죠? 보통 우리가 뭐 붕당 정치는 머리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사화예요. 사화. 막 죽고 이러는 건데 보통 이렇게 한쪽에게 줬다가 좀 컸다 싶으면 바꿔요. 왕 마음대로 바꿔요. 그리고 아주 전체적으로 확 바꾸는 걸 환국이라고 하고요. 여기 아주 어떤 스캔들이 빵 하고 터졌다 그래서 아주 그냥 아작을 내면 이게 사화가 되는 거예요. 있기는 있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흔치 않고요. 그런 경우는요. 어느 왕조에나 다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건 역모 사건과 연관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두 봉당이 조정에서 붙었어요. 그러면 누구 정책이 난지를 가지고 얇은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를 안 하고는 못 견뎌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저쪽 동인과 서인이 나눠서 쟤들을 이렇게 제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명분, 내 지지 세력을 확보하려면 사림이나 심지어 성균관에 있는
유생들까지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평소에 베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왜 부패가 없겠어요? 있는데 빌미가 잡힐까봐 간이 적어져요. 간이. 그러니까 상당히 정화가 되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지막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왕이거든요? 그럼 둘이, 자, 배틀이 붙었어요. 결정권자가 왕인데 왕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왕이 죽으라고 공부를 해야 되냐면, 빔은 못해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왕이, 그건 말이야, 18살에 하게 뭐 하죠? 이러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아주 바등바등 공부해서 나중에는 이게 오버했던 사람이 정조 같은 사람이에요. 숨도 못 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공부를 했으면요. 권력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 들어서도 이렇게 탁탁 터져요. 문화에 대해서도. 그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정조가 죽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도 정치로 가는데 세도 정치라고 하는 건 물론 외척이 이제 설치는 거예요. 외척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당이 다 사라져요. 노릇만 남는 겁니다. 조선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당파가 없어요. 일당 독재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할 게 없어요. 왕이 공부할 까닭도 없고 어느 정도로 왕이 무능해지느냐면 저 강화도에서 예? 소치든 종치는 하나 데려다 놓고 왕으로 앉혀놔요. 그게 철종입니다. 그런데도 그 철종이 나중에 공부를 해서 대신들을 야단쳐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위민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로 배웠어요? 치고받고 싸우고 개인보다는 국가보다는 자기 속해 있는 집단보다는 개인. 안 그래요.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한 기록인 게 보면 이래요. 사관이 이렇게 연산군이 폭군 중에 폭군이었잖아요. 근데 연산군이 제일 두려워하는 유일한 인물, 연산군이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게 누구냐면 사관이에요. 모든 왕이 사관은 두려워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태종은 원래 저 쌈꾼 아니에요. 이방원이. 막 말 타고 사냥 이제 여행 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얼마나 쪽팔려요. 딱 떨어져 제일 먼저 한 말이 이 사건을 사관이 적지 못하게 해라라고 이미 적고 있어요. 사관이. 적고 거기다 톡까지 달아요. 왕이 그 말을 못하게 했다라는 말까지 붙여요. 숙종이 우리가 보면 장희빈하고 노란하는 왕처럼 보지만 숙종은 대단히 강력했던 왕이에요. 우리가 흔히 임진왜란 이후에 뭐 조선을 이렇게 다시 재정비하잖아요. 그거를 재정비한 왕이 누구냐면 숙종이에요. 광해군 지나고 인조 지나고 이때까지는 지리멸렬해요. 왜? 후유증 커버 아직 안 끝나고요. 완전히 문물을 재정비한 게 숙종입니다. 그리고 숙종은 40년 넘게 재위를 했어요. 아주 강력한 군주인데 사관이 뭐라고 쓰냐면요. 이 사람 아주 버릇 더럽게 없어. 대동법에 대해서 친아들이랑 논쟁이 붙어요. 얄미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편전이라고는 이제 왕의 공식 집무실 말고 이제 편의상 하는 집무실이에요. 편전에 와서 뭘 얘기를 하려니까 나 지금 바쁘니까 잠깐 나가 있어. 하고 일단 쫓아내요. 일부러요. 그리고 안 불러요. 오전 내내 12시 넘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관이 뭐라고 쓰냐면 참 싸가지 없다 우리 왕. 일국의 대신을 1, 2분도 아니고 어떻게 한나절을 병든 닭처럼 저 처마 밑에 꾸벅꾸벅 졸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신이 생기냐? 참 속도 더럽게 좁아. 이 얘기를 탁 하고 써요. 실제로요. 그런데 어떤 게 재밌냐면 자 이렇게 같은 정당 사람이에요.
내가 호조에 있을 때는요. 병조에서 뭐 뭘 늘려라 무슨 무기값 더 내라 그러면 절대로 못 준다예요. 싸워요. 그럼 내가 이제 병조 판서로 가 이번에는. 그럼 호조를 쥐잡듯이 잡아요. 돈 더 줘 이러고요. 같은 당파 내에서도 1순위는 뭐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관청입니다. 자기의 역사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역사를 지나치게 왜곡해서 자학적으로 보는 것은 더 위험해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봐야 돼요. 근데 뭘 보냐? 왜 잘못됐을까요? 그래서 늘 경계를 해야. 근데 이런 게 똑같은 방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유사한 방식으로 생겨요. 그걸 딱 하고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앉아서 뭘 하고 있냐면 연대표나 외우고 있는 거고요. 공무원 시험에서 국사시험 본다니까 뭐 항목 카테고리 만들어서 어떻게 짝지는 것 그거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시에 합격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없어요. 여기 좀 공무원 계신 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개인의 문제예요. 내 삶이 역사예요. 내 삶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중요한 시간의 축 속에 있는 거고요. 그 시간의 축이 어디에 있느냐면 더 큰 띠로 되어 있는 역사라고 한 시간축에 이렇게 얹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어떤 방식으로 짜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어떻게 기술하느냐. 기술하는 방식도 있죠. 예를 들어서 편년체로 보는 방법이 있고 뭐 크게 네 가지로 있거든요. 연대별로 보는 방법이 있고 사건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의미로 보는 방법이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 역사가 어떤 방식의 어떤 방향성으로 쓰여져 있는지를 먼저 보고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합리적 의심을 항상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러지? 여기서 왜 뜬금없이 이 질문을 했지? 여기서 왜 이게 강조가 되지? 무슨 문맥이었을까? 똑같은 말을 해도 어제 한 말하고 오늘 한 말이 관계가 다르면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맥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맥락을요. 흐름을. 그게 잡혀야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뭐가 탁 하고 이렇게 어떤 일이 있으면 파편으로 세그먼트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삶과 여러 가지 다양한 층위로 연결되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추석으로 시작했으니까 또 다른 방식을 볼게요. 추석이 우리가 너무 빠르다. 그거와 반대되는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이 추석 지내는 나라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미쿡이에요. 예. 겨울이야 이거는. 그죠? 우리는 늦여름이었고요. 얘들은 겨울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우리가 언어든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네이밍 얘기를 했잖아요. 명칭을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는 것하고요. 상징, 어떤 상징을 갖느냐. 은유, 어떤 은유를 갖느냐. 봐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 그 선거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복지 얘기였죠. 지금도 뭐 우리가 복지 담론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였어요? 지금 복지 떠들 때가 아니다. 그죠? 배부른 소리 하지 마. 그 얘기였죠? 근데 그리스가 막 절절맸어요. 피그즈. 예?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그 중에 그리스가 빵 하고 터졌어요. 그리스가 이제 거의 뭐, 채무 불이행 상태로 전락하게 되니까 보란 듯이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 봐라. 쟤들 저렇게 망한 이유가 뭐냐면 복지에 퍼져서 그렇대. 그랬죠? 어느 한쪽에서 기억나세요? 역사 공부 이런 거예요. 복지라고 하는 건 언제 나왔냐면요. 영국에서 19세기 후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서 중반에 나옵니다. 처칠 같은 사람은, 처칠은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진보에 있다가 보수로 가는 사람인데요. 이 복지법하고 연관이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정당은 다르지만 이거는 선택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사람인데. 비스마르크 때,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이죠. 19세기 중후반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이건 일종의 나중에 미국에 있었던 그레이트 패닉보다는 덜하지만 대규모 실업 사태가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마르 제국, 그러니까 제2제국이죠.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기존에 여러 수십 개 수백 개 있던 제국, 그 여러 쪼가리 나라들이 하나로 통일이 되면서 통일 제국이 됐으면 여러 가지의 어떤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고 부작용이 생기면서 한꺼번에 빵 하고 터지면 어떤 경우가 생기겠어요?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굶어서. 이게 굶어 죽게 생기면 이렇게 새로운 제국을 만들고 우리가 더 나은 독일 제국으로 가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초장부터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련하는 게 사회보장보험제도예요. 복진이 어떤 사회보장보험이 하는 거는요,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마저 안 해주면 전부 다 망할 것 같거나 혹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하는 최후의 사회적 장치입니다. 자, 그리스를 볼까요?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고요? 유럽연합 EU 국가에서 복지 비용이 제일 낮은 데가 그리스예요. 우리보단 비율이 높지만 유럽에서 제일 낮은 데가 그리스예요. 사실은 그리스는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역사를 저 삼국시대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5년 전, 10년 전, 3년 전도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스가 어떻게 했냐면 유럽연합에 가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요. 왜? 재정 재무 구조가 안 맞아요. 근데 여기 가입을 하고 싶어. 가입을 해야 유럽 공동체의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니까 편법을 씁니다. 그게 무슨 리먼 브라더스니 무슨 JP 모건이니 이런 데서 돈을 대줘요. 일시적으로. 돈을 대서 재정 구조를 바꿔줘요, 수치상으로. 예? 그래서 EU 통화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이익 챙겨가요? JP 모건이 제일 먼저 챙겨가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정치가이거나 경제학자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요. 자, 분명히 기회다예요. 그리스 화폐는 옛날에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저 바닥에 있는 돈이에요. 화폐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로 통화를 만들면서 전부 다 어떻게 되면 1대1로 했거든요. 모든 통화를. 바닥에 있던 돈이 데네마르크랑 똑같아진 거예요. 독일 마르크랑 프랑스 프랑이랑. 영국은 빠졌어요. 영국이 빠진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면 자기네가 파운드가 기축통화가 안 될까 봐 한 거지만 그것도 사실이지만요. 사실은 어떤 거냐면 문화적인 문제예요. 영국 사람들 한 번도 자기네 유럽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대륙 니네만 하세요 하고 빠진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요. 얘기를 까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파판드레우라고 하는 가문은 3대째 총리를 했거든요. 근데 죄다 어떻게 3대가 다 털어먹었어요.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우리 현실이 뭐냐면 우리 진짜 화폐 가치는 저 바닥이야. 근데 유로 통화가 돼서 1대1 돼서 갑자기 그리스가 부자가 됐어. 명목상으로. 그죠? 이건 어떤 기회냐면 그리스가 상대적으로 약한
사회 어떤 안전판, 그 다음에 무슨 뭐 인프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 교육, 기술, 또 새로운 어떤 금융자본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 지금 갑자기 화폐 가치가 탁 하고 올라갔다고 뭐 사고 이렇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이거를 잘 기회를 살려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가 이거를 기회로 해서 진짜 멋진 나라가 돼야 돼. 이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럼 내가 빼먹을 게 없잖아요. 죄다 빨대를 들고 나온 거예요. 5원짜리 돈이 100원 됐어요. 빨대로 한 90원어치를 다 빼먹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가 망한 이유는요, 복지를 해서 망한 게 아니고요, 부패해서 망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바보 같은가. 그 얘기를 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내 역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이어주는 네트워킹이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역사의 시간 속에서 내 삶의 역사라는 시간이 얹혀져 있다는 점이에요. 아까 고조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나라 없다 그랬죠.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라를 하나 세웠는데 뉴라든지 이런 건 쓰고 싶어요. 신 이런 건 괜찮은데 내가 세운 나라에 old 이렇게 붙이고 싶으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이 붙어요? 이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삼국유사입니다. 이련스님이 쓴 삼국유사에 처음 쓰여졌어요. 고려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돼서 이제 고조선이라고 못을 박은 건 조선 때문입니다.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통해서, 이성계는 고려왕이에요. 조선왕이 아니에요. 처음에.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아직이요. 고려왕입니다. 선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역성입니다. 성만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고려가 고구려를 선택한 이유가 뭐였냐면, 고려라는 이름을 세운 이유가 뭐였냐면, 후고구려가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를 하냐면, 야, 옛날에 저 조선, 우리는 그럼 더 가? 하고 쫙 하고 늘린 거예요. 명나라는 조선에 빚이 있거든요. 위화도 해군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 좀 해주세요 하면 뭐 그래 하고 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네가 찍어주세요 하는 거니까 명목사는 카드를 항상 2개를 내요. 그게 하나는 화령을 냈고요. 환영이라고 하는 것하고 조선하고 2개를 냈어요. 이거는 자기 고향 이름이에요. 함흥. 이성계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전주이가죠. 전주이시죠. 전주에서 일찌감치 떠나서 그래서 어디에서 주로 활동했느냐면 원나라 군대가 장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들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방 토호로 함흥의 터를 잡고 있다가 이성계하고 이성계 아버지 때부터 무장으로 이제 좀 각광을 받았고요. 위기에서 영웅이 생기는 거잖아요. 외구의 침입을 격퇴하면서 이성계의 역할이 커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냥 그래 이거 쓰세요 라고 할 줄 알았더니 어땠냐? 답을 안 줘요. 답을. 보세요. 지금 동북공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들도 말 안 되는 거 알지만 일단 어쨌든 우겨놓는 거예요. 그게 명분이에요. 기록이 돼 있고 명분이 되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유리하게 근거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낙점을 안 해요. 딱 누가 봐도 이거 낙점하게 돼 있는데 이거 해주셔 하고 준 건데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요. 중국도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선이야? 그러면 옛날에 여기 이렇게 이 땅 여기 이거 니네 거라고 나중에 하려고 그러지. 그럴까 봐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년 동안 실갱이를 해요. 그리고 찾아낸 합의점이 뭐냐면 조선은 단군 조선만 있는 게 아니라 기자 조선도 있고 뭐 위만 조선도 있고
중국에서 망명 온 사람들이 여기서 정치를 잘해서 어쩌고 저쩌고 된 거예요. 아, 그래, 그럼 그거 모델로 그렇게 서로 뭉치기로 하고, 그래, 쓰세요 하고 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요? 누군가가 이것을 자기가 쓰기 위해서 이미 사라져버린 국가를 어떻게 하냐면, 너 이거 하나만 좀 달고 다닐래? 하고 앞에다가 목걸이를 달아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게요. 이건 항상 유심히 보셔야 돼요. 언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왔어요. 102명인가 뭐 110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넘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순례자 선구자, 필그림 파더즈라고 불러요. 미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만, 그 당대 관점에서 보니까 완전히 거의 광신자들이에요. 살짝 또라이예요. 그렇지 않고서 다 버리고 갈 수 있어요? 실제로 정착하고 절반이 죽습니다. 48명 남았어요. 토양 다르지요? 씨앗 다르지요? 농사법 다르지요? 기후 다르지요? 심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와서 야, 너희들 그 죽겠다. 야, 그래서 가끔 이렇게 뭐 가르쳐주, 그렇게 가르쳐주고 도움을 제일 많이 준 작물 중에 하나가 옥수수입니다. 자, 안 돼서 갈아엎어. 다시 심어. 늦게 심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늦게 나죠. 첫 번째 가을거지가 11월 말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거둬서 뭐 감사하고, 야, 나눠 먹자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누굴 불러요? 달랑치들 40명밖에 없는데 원주민들 불렀어요. 니들 덕에 참 고맙다 하고. 이 원주민이, 야, 그럼 내일 그럼 우리 놀러 갈까? 이제 다 가을거지도 끝났고, 이 사람들의 그 풍속 중에 늦가을에 사냥을 가요. 그게 뭐냐면 야생 칠면조 사냥입니다. 유럽에는 칠면조 없거든요. 그거 갖고 나눠 먹었어요. 고 먹고. 그게 남은 게 지금 칠면조 요리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찍 거뒀을 거 아니에요. 한 10월 초쯤. 그런데도 여전히 땡스기빙은 언제 해요? 이 첫날. 그 첫 번째 그날.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내가 만약에 여기 처음에 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괜찮다 싶으면 뭐 여기저기서 올 거 아니에요, 이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권력의 힘은 뭐밖에 없어요? 먼저 왔다는 거예요. 나는 원년 땡스기빙데이 멤버예요. 그죠? 바꾸고 싶겠어요? 안 바꿔요. 이 땅은 이런 거야. 여기는 이래. 너는 뭐 니네 땅에서 어땠는지 모르지만 여긴 이래. 여기 법을 따라. 그러면 그게 내가 우선권을 갖는 거예요.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럴 수도 있죠. 좋은 뜻으로. 그때 가졌던 그 어려운 시기에 가졌던 신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날을 가질 수 있어요. 점점점 주가 늘어나요. 막 13개 주 되고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중구난방인데다가 미국이 지금 뭐예요? 전부 다 옛날부터 같이 이렇게 쭉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된 민속이나 뭐 이게 없어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뭐냐면, 야, 우리 추석 하나는 제대로 정하자. 이걸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로 확정된 게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예요. 그 19세기 중반이 됐을 때에야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정한다 하고 몫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추석하고 정반대죠. 상징이에요. 문화라고 하는 것도 따지면 상징이고, 그 상징이 어떤 은유의 양식으로 혹은 의식의 양식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 속에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 삶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풀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자, 교과서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답은 간단해요. 그 문제의 그 교과서를 만약에 우리 아이한테 가르치도록 하겠냐? 그건 뭐 선생님이 알아서 할 일, 학교가 결정할 일인데, 만약에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끔찍하지만 상상도 하기 싫지만 우리가 만약에 다시 나라를 빼앗긴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혹은 여러분 자녀가 독립운동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침략하는 그 나라하고 빨리 악수하고 껴안겠어요? 솔직하게. 전 독립운동 안 해요. 미쳤어요? 독립운동 하던 사람 지금 다 뭐예요? 보훈병원에서 누워있어요. 교육도 받지 못했고 자기 모든 재산을 독립자금으로 다 써서 알거지예요. 왔더니 대접도 안 해요. 무슨 테러리스트 취급하고. 맞죠? 상해에서 들어오는데 한꺼번에 못 들어오게 해요. 한 세트로. 니들 다 떨어져 들어오세요. 그러고 야합했던 사람들은 자기도 받고 뭐 유학도 가고 뭐 그러고 살아요. 그죠? 해방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득세를 해요. 프랑스는요, 1941년도에 나치한테 침략을 당해서 3년 동안 독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비시라고 하는 곳에다가 빼땅이라고 하는 괴뢰정부 수반이 대통령이 돼서 빼땅이 그 비시 정부의 대통령이 됩니다. 빼땅이 누구냐? 1차 세계대전의 프랑스의 전쟁 영웅이에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빼땅은 당연히 전범재판 회부가 됐어요. 빼땅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그랬던 사람 아니야. 내가 1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프랑스를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어차피 이건 누군가 안 할 건데 내가 그거를 해서 그나마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거래를 하고 좀 완화를 시켜야 프랑스가 덜 파탄 날 것 같으니까 난 희생한 거야. 아마 그런 면도 좀 어느 정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누린 거를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재판정에서 빼땅의 변명은 전혀 안 받아들였어요. 유죄. 사형 선고를요, 7,060명을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 안에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정치가, 경제학, 기업가, 예를 들어서 르노라고 하는 자동차 있죠? 르노라고 하는 자동차가 국유화됐던 이유는 그게 프랑스의 사회주의 때문이 아니라 르노라고 하는 자동차가 히틀러한테 무기를 만들어줬어요. 지배를 당하면서. 그래서 그 회사를 국가한테 뺏겼고요. 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복역 중이던 르노 자동차 사장은 옥에서 옥사하고 죽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철저했냐면 독일군 장교랑 춤추러 다닌 술집 여자들까지 전부 다 머리 빡빡 깎여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게 한 거예요. 아주 응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야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게 역사가 보여주는 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는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독립운동 안 해요. 자신 없어요. 미쳤어요? 얼른 그 나라 유학을 가고 우리 애 보내지. 예?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소설이 있죠. 전광용의 카피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예전에 읽어보셨을 거예요. 카피탄이라고 하는 캡틴입니다. 캡틴. 대위. 예? 친일파. 후손이에요. 그래서 의과대학 갔다가 북한에서는 또 뭐 이랬다가 예? 계속 바뀌죠. 나중에 아들은 미국 유학 보내요. 그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걸어간 자리고요. 그걸 어떻게 읽느냐가 그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조지 오웰의 한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해요. 근데 지금 보세요. 현재를 지배한,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뭐를 가지고 흔들려고 그래요?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흔들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미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사람 이해는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씻어내고 싶을 거예요. 워시아웃 하고 싶겠지만 문제는 그것 때문에 누가 우리 새끼들이 만약에 나라가 침략을 당하거나 뭐 위태로우면 다 튀고 도망가요. 난 내 새끼부터 보낼 거예요, 진짜요. 이 짓 또 반복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려면 예전에 그거를 청산하지 못한 거를 조목조목 이제 와서 뭘 부관 참시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근데 부끄러운 건 알아야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서로가 부끄러워하고 그래. 뭐 지금 와서 뭐 하겠는데 좀 제발 너 잘나고 나대진 말어.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 딱 내놓으라고 재판해요. 그죠? 우리가 과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여전히 역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저 고고학적인 저 박물관 속에 있는 삼국시대 같은 연대표 속에 있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역사는 왜 존재하느냐면 지금의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예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유 뭐 내가 이만큼 살아서 그 역사 공부하고 내 삶을 봐서 뭐해? 내 역사를 내 삶의 역사를 누가 이어가요? 내 후배와 내 새끼들이 이어가는 겁니다. 예? 나는 그냥 이렇게 머무르다 가는 거예요. 얘들한테 줄 게 뭐 있어요? 내가 살아온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에서의 우리가 축적해온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문화를 주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흥부 박탈은 얘기 기억나세요? 아니 왜 전부 다 뭐 내가 그 얘기 분명히 했어요. 그죠? 보세요. 그거를 하면 문학을 하다가 역사로 가죠. 그게 언제 쓰여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임진왜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임진왜란 이후에 곧바로 되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럼 숙종 때입니다. 그러면 대략 연대별로 한 80년 정도 지나야 돼요. 그럼 보세요. 한번 어그러지면 왜 전쟁을 피해야 되느냐면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쭉 이어갔더라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탁 하고 성장을 해서 탁 하고 커나갈 때 전쟁이 나니까 80년을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니까 어때요? 맨날 치이고 쫓기고 뺏기고 저 터지다가 이제 겨우도 어떻게 한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진짜 죽으라고 일한 거예요. 당신 굶고 우리는 학교 보냈어요. 그죠? 그런 게 맞아서 이렇게 사는 거지. 근데 보세요. 저는 진짜 우리 애들을 보면 저는 죄 짓는 것 같은 게요. 우린 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마 최초로 여유 있게 먹고 산 첫 번째 세대 같아요. 저희가. 뭐 대학 다니면서 맥주도 막 맘대로 먹어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점점 풍요로워졌어요. 4학년 2학기 때 학교 나오는 친구 별로 없었어요. 대학원 가는 친구 말고는 4학년 2학기 때가 되면 전부 다 어디 겨나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누가 남았냐면 교직해서 선생 될 애들. 얘들만 남고요. 이미 다 회사 나가요. 4학년 2학기면. 지금은요. 6년 다녀요. 인생에 아무런 낙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대학 1학년 딱 들어오자마자 고시 공부하고 1학년 들어오자마자 입시 공부하고 이 입시가 뭐냐면 입사.
그러고도 사냐 못 살아요. 그러면 보세요. 나는 누렸는데 얼마나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으로 살고 남 찔러 죽이는 것만 비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왜 나는 누리고 내 새끼들은 그거 못 누리게 하냐예요. 역사는 어떤 거냐면요. 역사는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는 디벨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세대에서 우리 세대로는 디벨롭이 됐어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아직 가치가 다 변할 정도로. 그런데 내가 누린 거를 내 새끼는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그러면 내 뱃속에서 내 새끼만 잘 키우면 뭐해요? 이 새끼가 누구랑 사냐면 저 새끼들이랑 사는데. 이건 기본적인 사회적 연대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흥시청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고마운 게 뭐냐면 예전에는 마을에서 애를 가르쳤잖아요. 누구 새끼 저 새끼 뭐 이렇게 안 했고 이 마을에 있는 아이는 동네 사람들이 가다가 인사 안 하면 불러서 야단치고 동네가 가르쳤어요. 동네가. 그렇잖아요.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냐면 이렇게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발화되어 있는 인식이 우리가 각각 속해 있는 공동체에 가서 처음에는 뻘쭘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이게 자꾸 세포 분열을 해서 내 새끼만 챙기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새끼들을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얘들도 연대를 하고 복지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행복이 타인의 불행을 담보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행복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저 사람의 행복도 더불어 일어날 때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연대를 느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절로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윤리를 강요하거나 이념화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실 때 항상 맨 마지막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상상력은 어떤 거냐면 과거에 돌아갈 때 정말 어떻게 살았지 하고 최대한 가까운 모습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다시 돌아와야 되느냐면 What does it mean to me? 그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의미야? 라고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를 같은 축으로 봐야 돼요. E.H. 카가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부단한 대화다 라고 했던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근본은 같아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고 싶냐면 현재는 빠져요. 뭐만 남아요? 과거의 기록만 남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이런 역사를 봤다면 이제는 서로가 소통하고 감응하는 역사 교육으로 혹은 역사 인식으로 좀 바뀌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뒤에 이렇게 좀 얘기가 되어 있고요. 또 역사에 대한 뭐 인문학적인 어프로치는 제가 이번에는 뭐 인문학은 밥이다라고 하는 책에 역사가 그래도 제법 그 챕터가 좀 양이 많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